과학기술정보통신부잖아요. 정보통신부의 전시는 사실 뭐 최신부, 최신청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편 배달하는 데에서 쭉 이렇게 자라온 거죠. 근데 이제 과학기술 쪽이랑 합쳐져서 과기정통부가 된 거고요. 뭐 말 그대로 우편물 배달하는 건데 과학기술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요새는 그걸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어떻게 우편 배달을 좀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도 그런 걸 하고 또 과기정통부에서도 그걸 도와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물류 요새 뭐 사실 택배 기사님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미리 이거 분류 작업을 다 해주면 쉬운데 그 분류 작업 때문에 엑스트라로 일이 많아지는 건데 그런 걸 사실 기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해서 기계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새는 또 이건 뭐 연구 단계지만 자율차로 배송을 한다든가 또 뭐 드론 같은 걸로 한다든가 뭐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에 많은 교수님들이 공대에 계신 교수님들, 저도 공대에 있었습니다만 많이 느끼는 게 학생들이 특히 저는 이제 전자공학 쪽입니다. 지금은 전기정보공학부로 돼 있는데 전자공학을 잘 하려면 물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물리를 전혀 또는 아주 일부만 공부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아쉬워요. 그래서 이건 사실 대학 입시랑도 관련이 되고 뭐 당연히 중고등학교 교육도 관계가 되지만 수학, 과학 이런 기초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모든 분야가 또는 사람이 사는 일상이 사실은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잘 이해해야 되고 과학을 잘 이해하려면 그 기반은 또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도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꼭 과학을 위해서 수학이 존재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수학 자체는 상당히 논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수학 문제 풀어라 그러면 답만 딱 쓰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정 하나하나가 다 논리적인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수학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하고 또는 암기를 한달까 공식 같은 거 암기해서 그냥 그런 패턴을 보고 이렇게 답을 쓴다든가 뭐 그런 교육이 되는 게 좀 많이 나는 아쉬운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에서 수학과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교육을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인공두뇌라고 일부러 좀 표현을 했었던 거는 사실 인공지능을 구현을 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컴퓨터로 막 계산을 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의 두뇌를 잘 모사를 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도 있어요. 나는 후자를 좀 생각하고 인공두뇌라는 말을 좀 쓰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인공두뇌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예, 하드웨어적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로 모델링을 해서 그 모델을 갖고 계산할 수도 있거든요. 요새 뭐 사실 많이 쓰는 게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 두뇌를 보면 이게 신경망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공적으로 Artificial Neural Network를 만드는 건데 이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는 것을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 해줄 수도 있고 또는 하드웨어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두뇌를 모사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뜻에서 인공두뇌라는 말 썼지만 하긴 뭐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요새는 좀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람 아까 인공신경망 얘기를 했는데 신경망이라는 게 이제 그 뉴런을 보면 시냅스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엑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엑산으로 신호가 나오면 그게 이제 시냅스를 통해서 그 덴드라이트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세포로 넘어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그게 신호가 나가서 여러 세포로 가고 또 다른 데서 신호가 가고서 여러 세포로 가고 그러는 게
이게 행렬로 표현이 돼요. 또는 그걸 어떤 벡터, 간단하게는 벡터, 그거를 여러 개 겹치면은 매트릭스 또는 이제 텐서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리니어 엘지브라 선형대에서 많이 배우는 그런 게 그대로 그 모델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사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눈으로 어떤 비전 같은 게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게 어떤 물체다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시그널 자체가 이제 매트릭스 같은 형태로 이제 들어옵니다. 사람 픽셀을 생각하면 사진기 같은 것도 사실 그 안에 보면 센서가 있는데 센서가 매트릭스로 돼 있거든요. 그냥 매트릭스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매트릭스를 받아서 뉴럴 그 신경망을 1차로 거치면 그 다음이 또 매트릭스고 그걸 또 변형을 하면 그 다음이 또 다른 매트릭스. 그래서 매트릭스에서 매트릭스로 변형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 물체가 뭐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뜻에서 매트릭스 행렬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신경망 이게 프로세싱을 하는 방법이 아까 엑산 얘기를 했는데 엑산을 통해서 스파이크가 사실 나옵니다. 그럼 그 스파이크가 그 다음 세포로 어떤 가중치를 갖고 연결이 되는가, 전달이 되는가 하는 게 그 시냅스에서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물론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냅스의 연결이 많이 잘 타이틀리 커플되면은 굉장히 강하게 그 스파이크가 그 다음 세포로 넘어가고 아니면은 약하게 넘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를 갖고 앞에 온 신호, 앞에 이렇게 오는 신호가 이제 매트릭스나 어떤 벡터로 되면 그 벡터에다가 가중치를 곱하면은 그게 그 아웃풋에 또 매트릭스나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중치 자체도 여러 시냅스가 많으니까 그것도 벡터나 매트릭스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매트릭스 곱하기 매트릭스에서 아웃풋 매트릭스를 얻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걸 얼마나 정밀하게 계산하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웃풋 계산하는데 곱셈을 예를 들면 한 빛으로 한다 그러면 이 인풋 데이터가 1 아니면 0, 또 가중치도 1 아니면 0. 그러면 결과는 이제 1 아니면 0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과 2를 곱한 결과가 1인데 그게 여러 개를 합하면 더한 거는 또 큰 수가 되죠. 근데 큰 수를 표현하려면 빛이라는 말은 이제 다 아시죠? 바이너리 디짓. 그래서 이제 한 빛이면은 1 아니면 0이죠. 그런데 그게 여러 개가 쌓이면 뭐 16빛, 32빛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잘 표현을 하면 좋은데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 빛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거 행렬과 행렬을 곱하면 아웃풋은 1, 0이 아닌 굉장히 큰 숫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걸 표현하려면 빛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잘라내야 돼요. 일부 뭐 퀀타이제이션 뭐 이런 말도 쓰는데 그거를 작은 빛으로 표현하는 걸로 자르면은 결과가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작은 빛으로 줄여도 결과가 괜찮을까? 어느 정도까지 가면 되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거를 심지어는 바이너리로만 계속해도 괜찮은 연구 그런 거를 제가 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더 임프루브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제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내가 공부할 때는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그냥 방과후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혼자 풀어보는 그거밖에는 난 못 해봤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요새 저는 좀 걱정을, 요새라기보다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보면은 학생들 이제 문제 같은 거, 면접 시험 같은 거 보면은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려고 수학 문제 같은 것도 보여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은 어떤 공식 같은 걸 외워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잘 풀어요. 왜냐면 그 대학에 잘하는 학생들은 이미 그런 게 다 익숙한 거예요. 그 문제 스타일이나 이런 게. 그래서 나 같으면은 요새 대학교는 내가 입학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수험생들이 너무나 우러러 보여요.
그런데 사실 걱정이 되는 건 그런 문제를 공식 외우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좀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푸는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중에 연구할 때도 그런 문제 풀고 고민했던 그런 게 훈련이 돼 있어서 좀 이것저것 좀 생각해보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게 요새 고등학생들 졸업하면 그런 훈련이 좀 너무 안 돼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예, 저는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빨리빨리 못해야 하거든요. 빨리빨리 하려면 잘 외워야 돼요. 공식이나 뭐 패턴 같은 걸 잘 외워야 되는데 저는 외우는 걸 정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과 물리였습니다. 다른 거는 다 외워야 되는 과목들이에요. 언어도 다 외워야 되고 화학 같은 것도 뭐 굉장히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근데 수학과 물리는 논리만 갖고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입시 볼 때는 사실은 과학이라고 해서 거기 물리 문제, 화학 문제, 뭐 지구과학까지 심지어는 그런 게 다 이제 한꺼번에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일단 물리에만 시간을 많이 써요. 그거를 많이 풀고 다른 것들은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그런데 실제 사회에서는 얘기하신 대로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시간을 많이 써서 고민하고 풀면은 그거를 사실 구현하는 거는 기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굉장히 긴 시간을 갖고 고민하면 그 다음에 그걸 만든다든가 구현하는 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고민을 적게 하고 문제 풀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구현하다 보면 잘 안 되니까 시간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이렇게 테스트한다든가 이런 것을 시간을 길게 주고 학생들이 그 풀도록 하는 거에 대한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시험 감독이나 대학에서도 사실 교수님들이 다 바쁘니까 시간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주지 못하고 짧게 주는데 차별하는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학생들이 저거는 있어야 되니까 변별력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변별력을 위해서 시간을 줄이고 그 짧은 시간에 누가 더 많이 푸는가, 누가 더 답을 많이 맞추는가, 뭐 이런 게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수학을 잘 못하고 재미없어하는 그런 학생들 보면은 외우지 못한 학생들이 나같이 그런 학생들일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좀 시간을 많이 주고 생각해보게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처음에 좀 수학을 잘 못하다 보면 그 다음에 진도는 나가는데 자기는 못 나가니까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점점 더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학생들을 시간을 많이 주고 좀 쉬운 문제를 풀게 해서 자기 힘으로 푸는 걸 또 그 원리를 좀 이해하게 하는 거를 앞에 조금 많이 시켜주면 그 다음에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